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휴일 민원 당직에 차출된 여군 한서윤은 사단 위병소 인근 민원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은 군 내부지만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라 사소한 말 한마디도 기록으로 남는 예민한 공간이죠. 그날따라 분위기가 유난히 거칠었어요. 휴가 복귀자, 면회객,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대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서윤은 창밖을 보며 긴 하루가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미 오전부터 민원 3건을 처리했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였죠. 오후 2시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민원실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량 번호판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서둘러 내려 뒷좌석 문을 정중히 열어주자 화장과 옷차림이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걸어 들어왔죠.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이름은 오지연, 첫 마디부터 명령조였습니다. 여기 책임자 누구야? 당장 불러. 한서윤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규정대로 응대했어요. 신분 확인, 방문 목적 확인. 군대에서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절차가 오지연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오지연은 신분증을 꺼내는 대신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신분증이요?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이래야 돼요? 한서윤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규정상 방문하실 때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일부러 주변이 다 듣도록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투스타 사단장이야. 민원실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민원인들이 고개를 들었고 옆 창구에 있던 다른 직원도 손을 멈췄죠. 한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 순간 민원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지연은 한서윤의 계급장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태도지? 사단장 부인한테? 주변 민원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서윤에게 쏠렸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누군가는 구경하듯 지켜봤습니다. 오지연은 이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어요. 권력이 실제로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지만 표정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때 민원실 안쪽에서 보안 표시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정훈 군무원이 서류 정리를 하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죠. 그는 창백한 얼굴로 급히 주워 숨기려 했지만 오지연이 먼저 재빠르게 몸을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나 같은 사람은 보면 안 되는 거야? 보안 문서라고? 오지연이 봉투를 펼치려는 순간 한서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봉투를 가렸습니다. 보안 문서는 민간인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료였죠. 그 짧은 순간 오지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지금 나 때렸어. 손목 잡았어. 여기 사람들 다 봤죠? 민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폭행 시비가 붙었죠. 한서윤은 손도 대지 않았지만 오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몇몇 민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연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얘 아까부터 태도가 이상해. 이거 훔치려던 거 아냐? 보안 문서를 민원실에 왜 놔둬? 바로 그때 누군가 헌병대에 신고했습니다. 민원실에서 폭행 사건 발생.
한서윤은 가방 속에서 오래된 구형 휴대전화의 모서리를 느꼈어요. 절대 쓰지 않겠다고, 삼촌들께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손가락이 지퍼에 닿았지만 아직은 꺼내지 않았죠. 규정대로 했다면 문제없을 거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헌병이 도착하자 오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폭행, 위협, 보안문서 탈취 시도, 모든 말이 한서윤을 향했어요. 헌병 2명이 민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지연은 손목을 쓰다듬으며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죠. 이 사람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보안 문서를 제가 보지 못하게 폭력을 쓴 거예요. 헌병은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원실에 있어서는 안 될 문서였죠. 보안 등급이 찍힌 봉투는 일반 민원실이 아닌 별도의 보안 구역에서만 다뤄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박정훈 군무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헌병의 시선은 이미 한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부할 이유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건네자 헌병은 하나하나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지갑, 수첩, 볼펜, 그리고 구형 휴대전화. 그런데 가방 안쪽 은밀한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물체가 나왔습니다. USB 형태의 저장 장치였어요. 한서윤은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 봅니다. 제 물건이 아닙니다. 헌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게 웃으며 말했죠. 세상에, 진짜였네. 아까부터 수상하더라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보안 사고가 된 거예요.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군대 내부도 위험하다던데 간첩 아니야? 그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죠. 한서윤은 등줄기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누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습니다. 헌병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최근 외부 접촉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 저장 장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대답하면 할수록 상황은 불리해졌습니다.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심을 키웠죠. 한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때 오지연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인 강도연 사단장에게였죠.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강력했어요. 여보, 민원실에서 큰일 났어요. 보안 사고 같은데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쾌한 어조였죠. 왜 일을 이렇게 키워? 거기서 조용히 처리하면 될걸. 그 말은 사실상 한서윤에게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사건 자체를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게 더 간단하다는 뜻이었죠. 오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한서윤은 조사실로 분리되었습니다. 헌병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벽에는 보안사고 처벌 기준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기밀 유출 시도, 최소 징역 3년 이상. 글자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서윤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한서윤은 가방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먼지가 살짝 앉아있는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면서 삼촌들께 약속했었죠. 절대 삼촌들 이름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전화는 3년 동안 한 번도 켜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단 하나 저장된 번호를 누르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냐? 한서윤은 처음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삼촌, 제가 규정대로 했는데 간첩이라고 합니다.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그 대신 그날 밤부터 13곳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서윤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누른 그 버튼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낼지. 다음 날 새벽 5시 사단 상황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첫 전화를 받은 건 5시 15분이었어요. 국방부 인사처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제 민원실 사건 정확한 보고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직 사관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보고서를 재검토하기로 했죠. 그런데 10분 뒤 합참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실 보안사고 건 재보고 요망. 그리고 육군본부, 각 군단, 심지어 공군과 해군 본부에서도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상황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당직 사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강도연 사단장이 출근한 건 6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각이었죠. 상황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서둘러 온 것이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급히 작성된 상황 보고서 여러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죠. 대체 뭐가 문제야? 단순 민원 사고 하나 가지고.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문제는 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곳에서 동시에요. 강도연은 그제야 불안함을 느꼈어요. 군대에서 위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미 일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급히 헌병대로 전화를 걸었죠. 한서윤 하사, 조사 어떻게 되고 있어? 현재 보안사고 혐의로 격리 조사 중입니다. 증거는? 저장장치가 본인 가방에서 발견되었고 보안 문서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전화를 끊으며 안도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한서윤의 어머니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를. 한서윤의 어머니는 군인 가문에서 유일하게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4남매 중 막내였던 그녀는 오빠들이 모두 군인의 길을 걸을 때 홀로 교사가 되었죠. 하지만 13명의 오빠들은 모두 현역 장군이었어요. 셋은 육군 3스타, 둘은 공군 중장, 하나는 해군 중장, 나머지는 2스타 군단장이나 사령관급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조카 한서윤에게 단 하나만 가르쳤어요. 군에서 우리 이름 쓰지 마라. 내 실력으로 살아라. 한서윤은 그 가르침을 3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힘들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단 한 번도 삼촌들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죠. 동기들은 한서윤의 집안을 몰랐고 상관들도 그저 성실한 말단 병사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한서윤의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혜가 아니라 책임 때문이었죠. 13명의 삼촌들은 조카에게 전화를 받은 순간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육군 3스타 첫째 삼촌은 국방부 감찰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건 내가 직접 보겠네.
공군 중장인 둘째 삼촌은 합참 법무실에 지시했죠. 민원실 보안사고건 수사 절차 재검토하게. 해군 중장인 셋째 삼촌은 해군 본부를 통해 합동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삼촌들도 각자의 지휘권과 영향력을 총동원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함께 움직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군에서, 서로 다른 보직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유가 같았어요. 조카는 3년 동안 그들의 이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짐이 될까봐 혼자 모든 걸 견뎌냈죠. 그런 조카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조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정의가 무너지는 문제였죠. 8시쯤 강도연 사단장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사단장님, 민원실 사건 관련해서 특별 감사가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에 감사관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도연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특별 감사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는 급히 아내 오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제 민원실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어? 오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말했잖아요. 그 여자애가 날 때리고 보안 문서 훔치려고 했다고요. 정말 그게 전부야? 다른 말은 안 했어?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먹구름이 사단 상공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게 아닐까 하는. 오지연은 점심을 먹다가 남편의 세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당신 지금 당장 집에만 있어.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무슨 소리예요? 오후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취소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화가 끊긴 뒤에도 오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민원실에서 있었던 일은 평소처럼 처리되었어야 했어요. 사단장 부인이라는 지휘는 지금껏 모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주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함, 그리고 집에만 있으라는 지시. 오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국방부 감사관 5명이 사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민원실, 헌병대, 상황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관련자들을 개별 면담했죠. 박정훈 군무원이 제일 먼저 불려갔어요. 면담실 문이 닫히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감사관은 녹음기를 켜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안 문서는 왜 민원실에 있었습니까? 제가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닙니다. 누가 제 책상에 몰래 놔뒀어요. 누가요? 박정우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전날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서류가 제 서랍에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걸 치우려다가 민원실에 들고 나온 겁니까?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감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한서윤 하사 가방에서 나온 저장 장치는요? 박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그것도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물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오지연 여사가 그날 유독 한서윤 하사에게 집요했어요. 마치 일부러 사건을 만들려는 것처럼 감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어요. 박정훈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가 받았던 압박,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던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났죠. 같은 시각 헌병대에서는 한서윤의 가방과 저장 장치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감식관이 저장 장치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거 지문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요? 보통 USB를 사용하면 최소한 부분 지문이라도 남는데 이건 완전히 깨끗해요. 마치 장갑을 끼고 다룬 것처럼요. 그리고 가방 내부를 조사하던 중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장 장치가 들어있던 주머니 안쪽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된 거예요. 분석 결과 그 섬유는 한서윤의 군복이나 개인 소지품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오히려 고급 면 소재로 민간인 의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었죠. 오후 4시 감사관들은 중간 보고를 위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수석 감사관이 지금까지 수집된 정황들을 정리했어요. 보안 문서는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군무원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하고요. 저장 장치는 외부에서 삽입된 것이 확실합니다. 한서윤 하사의 지문이나 사용 흔적이 전혀 없어요. 다른 감사관이 덧붙였습니다. 오지연 여사의 행동 패턴도 의심스럽습니다. 평소에도 민원실에서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례가 몇 건입니까? 지난 1년간 최소 5건입니다. 모두 사단장 부인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민원실 직원들을 압박한 경우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서윤을 모함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었죠. 저녁 6시 강도연 사단장은 감사관들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아내의 이름이 보고서 곳곳에 등장했고 심지어 조직적 모함 가능성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이 사건은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닙니다. 내부 조사 결과 한서윤 하사는 피해자입니다. 강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윗선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갖는 겁니까? 감사관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한서윤 하사의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특이한 점이 있더군요. 무슨 점이요? 13명의 보호자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현역 장성급이고요. 강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각 군 본부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는지,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망했구나. 밤 9시 오지연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죠. 여보, 어떻게 됐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부였죠. 실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국방부 대회의실에 13명의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서로 다른 군, 서로 다른 보직에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10년 만의 일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육군 3스타 첫째였습니다. 조카를 군에 보낼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름에 기대지 말라고 했죠. 그 애는 3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군 중장인 둘째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보고서를 보니 조카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모범적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간첩 취급을 받았죠. 해군 중장 셋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말 한마디가 규정을 무너뜨렸어요. 이건 조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전체의 문제죠. 13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군을 이용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일을 경계하며 평생을 살아왔죠. 그래서 조카에게도 같은 걸 가르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이건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육군 투스타 넷째가 말했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사처를 통해 관련자들의 과거 기록을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공군 투스타 다섯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법무실과 협조해서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13명은 각자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감사 지시, 수사 재검토, 인사 기록 확인, 보안 점검.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권과 영향력을 총동원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서윤 본인의 처우였죠. 그건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에서 강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1년간 아내 오지연과 관련된 민원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5건의 공식 민원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묻혔던 사건들까지 합치면 10건이 넘었죠.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특별조사단 파견을 통보했습니다. 언제? 오늘 오후입니다. 강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특별조사단이라는 건 이미 사건의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별 2개를 내려다봤죠. 평생 꿈꿔왔던 이 별이 지금은 그저 무겁기만 했습니다. 부인은 어디 계십니까? 집에 계십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참모장에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하사를 즉시 격리 해제하고 정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게. 내 이름으로. 사단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잘못 판단한 거니까. 오후 3시 한서윤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갇혀있던 좁은 방을 벗어나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헌병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하사님, 모든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정식 사과문은 추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보다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죠. 모두 삼촌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서윤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삼촌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약속을 깬 것 같아서,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저녁 6시 오지연은 검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조사관 2명이 동행했어요. 그들은 오지연을 서울의 한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오지연은 계속 변명했죠.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에요.
사단장 부인으로서 당연한 예우를 받으려 했던 거라고요.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오지연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자신이 휘둘렀던 권력이 이제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조사실에 도착하자 오지연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민원 기록, 증언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물증들이었죠. 오지연 씨, 당신은 공무집행방해, 무고, 그리고 보안 문서 무단 접촉 시도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피해자요? 한서윤 하사 가방에서 나온 저장 장치, 그거 누가 넣었습니까? 오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사관은 냉정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저장 장치에서 나온 섬유 조각, 박정훈 군무원의 진술, 민원실 CCTV 분석 결과, 모든 게 오지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뭡니까? 사단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죠. 오지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한서윤 하사였습니까? 오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저한테 굽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 말 한마디에 움직였는데 그 애만 규정을 들먹이고,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까? 오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조사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밤 10시 강도연 사단장은 사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25년 군 생활, 그리고 이제 막 달았던 별 2개.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별 2개가 면죄부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권력은 책임과 함께 온다는 걸. 일주일 뒤 강도연은 국방부 인사처로 소환되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복도 양쪽에는 역대 장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적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고. 인사처장실 문을 열자 안에는 3명의 쓰리스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삼촌들이었어요. 강도연은 그제야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징계 통보가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이 그에게 내리는 최후 통첩이었죠.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육군 인사참모부장이었습니다. 강도연 소장, 자네 사표는 반려되었네. 강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예상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표를 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네. 자네는 끝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 해. 다른 쓰리스타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자네 부인 문제는 이미 검찰로 넘어갔네.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보안 문서 무단 접촉 시도, 최소 징역 2년은 각오해야 할 거야. 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선처라고. 육군 인사참모부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회의실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자네 부인이 우리 조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간첩이라고 했어. 규정대로 행동한 군인을 간첩으로 몰았단 말이야.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3번째 쓰리스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자네 사단에서 발생한 민원 기록들이네. 총 32건.
그중 절반이 자네 부인과 관련되어 있어 강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민원실 직원에 대한 폭언, 면회 절차 무시, 부당한 특혜 요구. 모든 기록 끝에는 사단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묻혔다는 메모가 달려 있었죠. 이걸 자네가 몰랐다고 할 건가? 저는 알았든 몰랐든 자네 책임이야. 지휘관은 부하의 행동뿐 아니라 가족의 행동에도 책임을 져야 해.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가끔 선을 넘는다는 걸.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사단장 부인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네는 사단장으로서 3개월간 대기 발령 처분을 받게 될 거야. 그동안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고 조사에 협조하게. 예. 그리고 자네 별은 아마 유지하기 힘들 거야. 각오하게나. 강도연은 경례를 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죠. 25년 군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오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그 여자가 절 때렸다고요. 변호사는 CCTV 영상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서윤 하사는 당신의 손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서류 봉투를 가린 것뿐이죠. 하지만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저장장치 감식 결과였습니다. 이 저장장치에서 나온 섬유 조각이 당신의 옷과 일치합니다. 당신이 직접 넣었다는 증거죠. 오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오지연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무고죄는 최대 7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군인이고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7년이요? 오지연은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오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권력이 사라졌어요. 저녁 7시 오지연은 한서윤이 있는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사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위병소에서부터 막혔습니다. 면회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저는 강도연 사단장 부인입니다. 위병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래서요?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지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단장 부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그 말이 자신을 더 곤란하게 만든다는 걸. 그녀는 발길을 돌려 차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부대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죠. 밤 10시 한서윤은 숙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실로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하루였어요.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 사람 오지연이 사과하러 왔다던데.
알아. 근데 안 만났어. 왜? 한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벌이 두려워서 오는 거야. 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서윤의 침묵이 어떤 사과보다 무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틀 뒤 오지연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군가 이 사건을 언론에 흘렸던 겁니다. 사단장 부인, 여군 무고 혐의라는 기사 제목이 이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죠. 오지연 씨, 한서윤 하사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간첩으로 몰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오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그 사단장 부인이래. 권력 휘두르다 제대로 걸렸네. 조사실 문이 닫히자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지연 씨, 혐의는 명확합니다. 무고죄, 공무집행 방해죄, 보안 문서, 무단 접촉 시도 인정하십니까? 오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화가 났던 거예요. 그 여자가 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무시요? 규정대로 응대한 게 무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줬는데 그 애만 안 들어줬어요. 사단장 부인인데. 검사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지연 씨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단장 부인이라는 건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예요. 하지만 당신은 무고한 군인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죠. 한서윤 하사는 3년 동안 모범적으로 복무했습니다.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을 당신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왜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검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러 갔지만 한서윤을 만나지도 못했고 사실 만났다 해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었죠. 조사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지연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올 때쯤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죠. 같은 날 저녁 한서윤은 부대 내 작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형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첫째 삼촌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서윤아, 이번 주말에 모두 모이자. 삼촌들이 너 보고 싶다. 한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촌. 아직은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서윤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삼촌, 서윤아, 왜 우리한테 미안해하니? 첫째 삼촌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삼촌들께 폐를 끼쳤잖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내가 3년 동안 우리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원했던 거예요. 삼촌들 이름 없이 제 실력으로 살고 싶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구나. 우리가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건 아닐까 싶어서. 삼촌, 서윤아, 이번 주말에 꼭 와라. 삼촌들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한서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삼촌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서윤은 외출증을 받아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민간인 옷을 입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군인 같았죠. 식당 2층 독립된 방에 들어서자 13명의 삼촌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한서윤은 경직된 자세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들. 첫째 삼촌이 자리를 권했어요. 앉아라. 오늘은 군인 한서윤이 아니라 조카 서윤이로서 온 거니까. 한서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둘째 삼촌이 먼저 입을 열었죠. 서윤아, 우리가 내게 미안하다. 네? 삼촌들이 왜 미안하세요? 우리가 너한테 우리 이름을 쓰지 말라고 했잖니. 그게 너를 너무 외롭게 만든 것 같아서. 셋째 삼촌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특혜를 받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게 너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구나.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가르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넷째 삼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간첩 취급을 받을 때 우리가 바로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다섯째 삼촌도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아, 우리는 내가 전화하기 전까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걸. 한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삼촌들,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규정대로 했으니까 결국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도 무서웠을 텐데. 네, 조금은 무서웠어요. 첫째 삼촌이 한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앞으로는 혼자 견디지 마라. 우리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건 안 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가 내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13명의 삼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3년 동안 참았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들.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삼촌들은 한서윤에게 군 생활 이야기를 물었고 한서윤은 처음으로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계급장도 규정도 없는 그저 가족으로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군사법원에서 오지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한서윤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지연은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오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얹었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죠.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사단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규정대로 행동한 군인을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으며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한서윤은 방청석에서 오지연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민원실에서 봤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지연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죠. 한서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목격한 씁쓸함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윤 하사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서윤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판결은 법원의 몫입니다. 저는 다만 규정대로 했을 뿐이고 그게 옳았다는 게 증명된 것에 감사합니다. 13분의 장성 가족들이 도와주셨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요? 한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가족들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특혜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뿐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났어요. 한서윤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도연은 국방부에서 최종 징계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소장 계급 박탈과 예편 처분이었죠. 25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별을 떼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별이 내게 무엇이었을까? 명예였을까? 권력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허상이었을까? 인사처장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우연히 한서윤과 마주쳤습니다. 한서윤은 바로 경례를 붙였어요. 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경례를 받았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서윤 하사 정말 미안합니다. 한서윤은 경례 자세를 풀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사단장님, 머리 드십시오. 내가 제대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아내의 말만 믿고 지휘관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믿으신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강도연은 한서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았어.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이고 복도를 걸어 나갔죠. 한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저녁 6시 한서윤은 부대로 돌아왔어요. 민원실 앞에 섰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서윤아,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정말 대단해. 한서윤은 쑥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밀린 업무가 한가득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원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한서윤은 구형 휴대전화로 첫째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저예요. 서윤아,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그런데 삼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한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삼촌들은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셨어요? 제가 전화하자마자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너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그런 내가 전화를 했다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었지. 그리고 우리는 알았어. 너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의를 바랐다는 걸. 그런 조카를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겠니? 한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고맙기는. 우리가 너한테 배웠어. 진짜 무서운 권력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전화를 끊고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대 안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한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한서윤은 여전히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그녀는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면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서윤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네,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순순히 신분증을 꺼냈어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한서윤 하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규정대로 하신 거였는데. 한서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죠.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멋지십니다. 면회 신청을 마치고 여성이 나간 뒤 한서윤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동료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때문에 민원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요즘 민원인들도 훨씬 협조적이고. 그래, 응. 규정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녀는 아무 훈장도 특별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지도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어 한서윤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부대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구형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막내 삼촌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서윤아, 내가 군인으로 남아줘서 고맙다. 너 같은 군인이 있어서 우리 군이 더 나아질 거야. 한서윤은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내일도 민원실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규정대로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이 한서윤이 군인으로 사는 방식이었죠. 군은 그날 이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무서운 권력은 계급장에 달린 별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책임이라는 것을. 한서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